안녕하세요. 이번에 배제고에서 물리 가르치게 된 노현주라고 하고요. 이번 수업의 특징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번 방학에는 저는 배제고만 대상으로 물리를 가르칠 거예요. 이유는 배제고의 특성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학교랑은 조금 더 무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도 많고 또 좀 타이트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배제고 반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첫 페이지는 그냥 간단하게 제 소개고요. 다른 부분보다는 저는 이제 지금까지 물리랑 과학을 한 14년 정도 가르치고 있어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과학이나 물리를 둘 다 교육적으로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물리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이들이 왜 이 부분을 모르고 왜 여기서 자꾸만 막히고 어떻게 하면 좀 짧은 시간 안에 공부할 수 있는지를 가장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수업을 하는 중에서도 아이들이 그냥 맞았어 틀렸어가 아니라 너는 왜 여기서 멈췄지? 혹은 자꾸 왜 아이들이 일과에너지라는 파트에서 오답률이 높게 나오는지 많이 얘기도 하고 제가 고민한 결과를 같이 나누기도 하면서 좀 소통을 한다는 게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될 때 우리 학교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대비를 하고 어떤 무게감을 가져야 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배제고 물리 내신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혹시 배제고 내신 범위 되게 빠른 거 혹시 알고 계시죠? 너무 빨라요. 특히나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냥 역학, 비역학이라고 부를 정도로 역학에 대한 무게감도 높고 난이도도 어렵고 연계성도 짙어서 이게 사실 이 뒷부분 있잖아요. 전기나 자기 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만 따로 공부해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고요. 뭐 빛과 물질의 이중성도 이 파트만 따로 배워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물체의 운동, 뉴턴 운동 법칙, 일과 에너지는요, 이 모든 단원이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운동할 만한 것 같아 라고 시작을 했다가 에너지 파트 넘어가면요, 에너지 문제에서 에너지만 묻는 게 아니라 뭐 기역선지는 운동, 니은선지는 힘, 디귿선지는 일, 이런 식으로 막 요것저것을 다 묶어놓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어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이 파트를 두 학기에, 그러니까 그 중간 기말로 쪼갠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좀 무게감을 내려주기 위해서 살짝 섞는다거나 할 수 있는데 그냥 정통으로 가버려요. 1학기 중간고사에 그냥 얘를 다 내버리니까 사실상 3월에 저희 개학해서 내신 준비한다는 마음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저거를 고3한테 갖다 줘도 어려울 것 같아요.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모의고사에서 아이들이 시간을 버는 파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문제 풀 때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 시공간의 이해라든지 빛과 물질의 이중성, 파동과 통신 이런 파트는 아이들한테 여기서 시간 벌고 역학에서 쓰자고 말하는 파트예요. 여기서 우리 문제 1분 이내로 풀 수 있으니까 그거 조금씩 아껴서 역학에서 계산 점검하자라고 하는 건데 얘네는 이거를 한 타임에 다 보다 보니까 사실상 시간 내에 풀기도 어렵고 거의 달달 외우듯이 근데 또 문제도 어렵고 해서 저는 배제고의 물리는 가장 힘든 부분이 1학기 중간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만 지나고 나면 좀 나아요.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고 역학이 다시 등장한다는 게 특징인데 그래도 우리한테는 기회가 여름방학이 있잖아요. 이때 나오는 역학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1학기 중간고사에 몽땅 나오는 이 역학은 우리가 겨울방학부터 준비 안 하면 힘들어요. 저는 강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차라리 그거 지나고 나면 우리가 좀 숨 쉴 틈이 있다. 출제 유형. 아 진짜 배제고 너무 힘들 거예요. 네, 마음이 아픈데 고3
기반 수능 문제고요. 고2 물리랑 고3 물리랑 사실 물리학원은 우리 고2 때 배우잖아요. 그리고 고2 때 배우는 모의고사는 좀 쉬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아마 이제 그 아래 학년 때부터 바뀌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안 하겠지만 고2 때 그 모의고사 보면 나 좀 정시판가? 이런 생각해요. 왜냐하면 쉽거든요. 문제가 할만해요. 특히 배제고 친구들은 또 똘똘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나 학교에서 뭐 점수 잘 안 나와도 모의고사 왜 이렇게 잘 나와?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고3으로 올라가면 말이 좀 달라져요. 네. 근데 우리 내신 같은 경우는 고3 기반 수능, 모의고사, 그리고 기출문제를 변형하고요. EBS에서는 보통 수능 특강, 고3 거 사용하고 변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창조적인 문제를 내진 않으세요. 되게 정통적이고 함정 문제도 별로 없고 대신에 계산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아무래도 시간 내에 그 많은 단원을 공부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장난치는 문제는 별로 없다. 그리고 학교 프린트도 주시는데 이 학교 프린트는 상대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고요. 이거는 반영 비율이 높은 단원도 있고 낮은 단원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맞춰서 같이 공부를 할 거고 우리가 이거를 오늘 다 해야지 뭐 이번 겨울방학에 몽땅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우리가 요 위에 있는 2개 정도 그 다음에 내신 때는 학교 프린트 겨냥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점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겨울방학 때 베이스 다지고 그 다음에 내신 때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잡으면서 갈 거고 문제 구성 같은 경우는요, 문제 양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래도 역학에서는 조금 봐주시려고 20문제에서 22문제 사이를 객관식, 그 다음에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를 그 서술형으로 내시는데 이 서술형이 사실 3문제라고 하지만 소문제가 딸려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문제 수는 27에서 29문제 정도로 체감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한 문제당 걸리는 시간이 1분 30초 내외로 들어가게 될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계적으로 풀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수는 이건 대략이에요. 이제 막 범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략 22문제 대 3문제 정도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소문제가 딸려 있다 보니까 서술형에서의 문항 배점이 한 20점 정도로 꽤 높은 편이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좀 약해요.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요. 안 하진 않아요. 아이들도 조금 시간 남으면 자기도 자기 시험지니까 확인을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자기 논리에 빠져 있다 보니까 다시 봐도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러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는 좀 잘 유의 깊게 봐야 되는 파트입니다. 등급 분포인데요. 이제 3년치 등급을 분포를 내봤고 보면은 아무래도 그 등급과는 그러니까 A등급, B등급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을 말씀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학기 중간고사 때 역학을 그렇게 꽉 넣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2학기보다는 1학기 때는 좀 90점 넘을 확률이 좀 적어요. 시간 내에 다 풀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 안에 내가 다 풀고 정답까지 맞추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2학기로 조금 넘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그래도 시간을 벌 수 있는 파트들에 대한 분포가 늘어나고 역학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우리가 연습한 부분이 있고 예비 고3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숙련이 돼서 똑같이 역학 파트가 뒷부분에 나온다 해도 조금 90점 넘는 친구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 특징은 2등급이 늘어요. 포기하는 거죠. 아닌가 봐. 근데 그거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내가 버티면 걔네들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섣부르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나 내가 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거 아닌가?
바꿀까? 막 근데 그건 너무 섣부른 생각 같고요. 적어도 내가 다른 친구들이 점점 포기하는 비율이 늘어난다? 그 말은 내가 버티면 중상은 간다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적어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나는 뭐 정시파야, 나는 내신 버릴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잘 나오든 못 나오든 2학기까지는 버텨보고 그 다음에 고3 때는 정말 어떤 한 수를 둘지는 몰라도 내신은 정말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나의 꼬리를. 그래서 일단 등급분포를 보시면 1학기가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점점 경향이 24년도에 정말 90점 넘기 쉽지 않았다. 그리고 2학기 되니까 애들이 많이 포기하네. 뭐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 부분인데요. 이제 평균 같은 경우도 파란색이 중간고사고요. 빨강색이 기말고사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는 기말고사가 평균이 좀 더 높은 편이라 내가 1학기 잘 슬기롭게 지내고 나면 2학기 때는 그래도 좀 나아진다. 포기하는 애들이 꽤 많았는데도 평균이 올라가잖아요. 그 말은 잘하는 애들은 꾸준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물리를 저는 정말 많은 1등을 만났고 정말 많은 뭐 전교 1등도 봤는데 그 아이들이 물리를 재밌어 하기도 하지만 선생님 물리 너무 쉬워요 라고 말하는 친구는 저는 못 봤어요. 아 너무 쉬운데요? 그냥 풀려요. 이거 뭐 공부 안 해도 다 맞던데요는 없고요. 선생님 재밌어요. 할만해요. 그리고 좀 성실한 친구들이 이제 물리를 좋아하는데 어려운 이유는 그래요. 이 문제를 보고 어떤 상황을 주거든요. 물리는 항상 내가 이걸 던졌어. 혹은 이게 떨어졌어. 부딪혔어. 라고만 말해주면 처음 물리를 보는 친구들은 그래서 뭐 하라는 거지?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아 던졌어? 그럼 이제 중력 있구나 하고 이제 논리 전개 그러니까 먼저 상황 판단하고 논리 전개를 해서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는 식을 넣어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아이들한테 이 3단계를 거쳐야 과학탐구에서 물리를 맞출 수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만 하면 되는데 뭐 암기만 해도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 상황 판단하는 걸 아이들이 좀 적응하는 걸 어려워해서 수업 시간 중간중간 이 말이 무슨 뜻을 말하는지를 설명해줘요. 아이들이 정말 놀랍게도 그런 얘기예요. 뭐 충격량이라는 단원이 있거든요. 야, 충격이 뭐냐라고 하면 친구들이 나 못생겼다고 할 때 충격을 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항상 충격이라는 거는 물체와 물체 사이 충돌이 발생할 때 작용하는 상호작용을 묻는 상황인 거니까 힘을 찾아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약간은 국어처럼 계속 설명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물리를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고 이런 건 한 번에 좋아지는 거 아니고 계속 말해주면서 계속 이 상황이 뭔지 설명해주면서 풀어가야 좀 나아지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싸움도 역학 부분에선 어쩔 수 없는데요. 이거는 조금 트레이닝이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이거는 반복적으로 많이 풀고 틀린 거 오답 정리해야 한다. 이제 배제고의 특징이 물리 부분이 첫 학기에 너무 무거워요. 첫 학기 중간고사 때 내가 보는 첫 시험인데 2학년 돼서 보는 탐구 첫 시험인데 너무 무겁고 그 다음에 난이도는 고3 거에다가 나한테 서술형까지 하라니. 그래서 배제고의 특징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초반부의 역학이 좀 타이트하다라는 부분이 저의 수업의 포인트가 될 거고요. 이제 반이 뒤에 소개되겠지만 이 개념 정리 같은 경우는 반마다 다르게 들어갈 거예요. 개념반이 있고 심화반이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어렵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개념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는 두 반이 다르게 들어갈 거고 내가 한 번 정도 공부를 했었던 친구다. 그 다음에 고3 모의고사 봤는데 65% 이상 맞는다. 라고 하면 그 친구들은 골격은 잡혀 있는 거니까 그 아이들한테 내가 또 완전 기초부터 설명하면 재미도 없고 다 아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틀리는 게 생기고 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좀 했던 친구다라는 반 같은 경우는
골격은 일단 베이스로 당연히 설명을 하지만 조금 빠르게 가고요. 중간중간 아이들이 5개념 가지고 있는 파트들을 조금 더 무게감을 줘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대신에 나는 물리가 처음인데 선생님이 세세한 것까지 다 말해주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뭐지?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좀 나는 물리를 처음 시작했다 혹은 한 번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내가 정답률이 65%를 못 넘는다라고 하면 그런 친구들은 더 중요한 것부터 잡아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법이란 무슨 뜻이냐면요. 어머님들 혹시 모의고사 시험지 보신 적 있으세요? 탐구인데 되게 길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뭔지 의외로 되게 못 찾아요. 문제 푸는데 쓸데없는데 나 막 중요한 거 밑줄 쳐봐면 다 쳤다. 그래서 형광펜을 손에 쥐어주고 너가 문제를 풀 때 다시 봐야 되는 정보만 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 서술형 문제를 다 읽고 있으면 이건 한 10문제도 못 풀고 끝나거든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다 못 풀고 끝나면. 그래서 아이들한테 형광펜이 없으면 형광펜을 손에 쥐어주고 중요한 건 여기니까 이것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풀어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에서 운동량을 물어? 혹은 충돌을 했어? 그럼 힘을 찾아. 힘을 몇 뉴턴을 줬는지 안 나왔어? 그럼 그게 질문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연습을 시키는 거고요. 요 대표 유형 잡기 같은 경우도 이제 물리 문제가 처음에는 너무 광활하고 넓고 끝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이거 못 풀 것 같고 하지만 모의고사 한 사실 10개만 풀어보면 패턴이 비슷해요. 계속.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배제고 같은 경우는 고3에서 기출문제들로 이루어진 문제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변형도 막 과격하게 하지 않으세요. 숫자 정도 바꾸거나 혹은 뭐 그림은 그대로 쓰고 그 선지만 조금 바꾸거나 하는 식으로 조금 순수한 문제를 많이 내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풀다 보면 이제 이 패턴이 좀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대표 유형을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몇 개 잡아놓고 그거를 제가 먼저 이렇게 풀이법을 알려주면 그거하고 연계된 문제를 같이 찝어서 줄 거예요. 그럼 그거 보면서 따라 풀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념반하고 심화반 두 개로 나누어서 배제고반 가지고 수업을 할 거고요. 개념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듣거나 혹은 한 번 정도 들었는데 정답률이 65% 미만이다. 그러면 내가 더 중요한 것들, 이것만 맞아도 2등급, 3등급 정도는 될 수 있는 정도로 접근을 해줄 거고요. 이제 대표 유형부터 그 다음에 심화 문제를 아예 안 해보면 또 재미가 없어요. 내가 해봤자 2등급이라고? 그럼 재미가 없어서 1등급에 준하게 공부는 하지만 나의 무게감은 2등급, 3등급을 향해서 여기부터 먼저 다져놓고 디테일 잡겠다라는 컨셉이고요. 심화반 같은 경우는 나 개념 어느 정도 들어봤다. 그 정도 너무 쉬운 거 설명 안 하셔도 된다. 나 조금 더 어렵고 좀 오답률 높고 좀 그 다른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들로 좀 강하게 공부해보고 싶다. 그런 반이 심화반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아이들이랑 수업을 해보면 몇몇 친구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제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선생님, 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만 골라주시면 안 돼요? 심지어 주는 문제도 그런 친구들은 이미 굉장히 빠른 편이기 때문에 주는 것도 이미 다 풀어놨고 저 어려운 자료를 너무 받고 싶은데 시중교재에서는 좀 문제가 쉬워요. 그리고 기출문제도 어느 정도 다 풀어봤는데 기출문제에서도 그것만 선생님이 좀 뽑아서 저 간편하게 들고 다니게 좀 해달라. 이런 친구들은 그들만 모아놓고 하는 게 더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학 때 같이 만나면 어떤 부분들을 기대를 할 것이냐라고 하면 일단 물리학 원을 전반적으로 보되 역학 부분에 더 무게감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를 너무 장황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좀 컴팩트하게 딱딱 요목조목 중요한 부분만 보는 거. 그리고 5개년치 기출문제 한 파트 볼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정리하고 나면 3월 학력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1학년 내용들 기반이지만 사실 고1 때 배웠던 내용들이 물리원에 그대로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리 프로그램인데요. 뭐 질의응답 같은 거는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저를 보시면 어떤 이미지를 받으셨을진 모르겠지만 물리라는 좀 딱딱한 과목 속에서 친근한 선생님. 다가가서 질문하기에 뭐라고 안 할 것 같고 내가 몰라도 이해하는 것 같고 언제든 시간 내서 같이 봐줄 수 있는 선생님이라는 게 저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의 과목과 저의 색깔이 좀 다르면서도 그 다른 부분이 좀 융화되는 느낌이 아이들을 다 이렇게 다독이면서 다져갈 때 이제 학습지랑 뭐 테스트를 보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복습용으로 하되 아이들한테도 말해요. 너무 부담 갖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물리는 잘못하면 정말 부셔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다독여줘야 돼. 괜찮아, 할 수 있어. 여기까지 했으면 이 다음에 필요한 거 이런 거야 하고 끌어가는 패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이들이랑 좀 1대1로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다른 고등부 선생님들과는 좀 다르게 이제 당연히 제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수업한 스타일로 보강을 해줘야 아이들이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풀어가는데 다른 제가 뭐 조교 선생님이나 하게 되면 다른 풀이로 가면 뭐가 맞는 거지? 그럼 또 와요. 이거 맞아요? 그럼 얘가 처음에 나중엔 좀 숙련되면 상관없어요. 근데 처음엔 혼란을 겪기 때문에 처음엔 좀 같이 붙어서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당일날 보는 이 부분이에요. 의외로 집에 가서 숙제라니까 하지만 어머님들 혹시 아이들 그러지 않아요? 집에 가서 숙제하는데 토요일 수업이면 금요일에, 좀 심하면 토요일 오전에, 더 심하면 가는 길에 하거든요. 그래서 숙제를 해왔다 안 해왔다 좀 애매해요. 해왔는데 대충 한 거 눈에 보이는데 그렇다고 얘를 막 몰아가지고 야 너 대충 했잖아, 이거 직전에 했구만, 막 이런 식으로 따져버리면 이렇게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당일날 아이가 그날 배운 거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그날 어떻게 필기했는지 점검을 선생님이 계속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가 그 시간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워서. 왜냐하면 다른 거는 핑계를 댈 수 있는데 당일날 내가 필기를 안 했다? 당일날 내가 배운 걸 틀린다? 이거는 머리 싸움이 아니라 심지어 오픈북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리는 당장 처음엔 암기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식을 주고 걔를 적응할 수 있게 계속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패턴을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내가 집중만 했으면 그날은 수업을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다음에 완벽히 당일날 공부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복습지나 이런 것들 틀린 거 있으면 우리 만날래? 시간 돼? 뭐 이런 식으로 잡아서 좀 친근하게 잘 알려주기 때문에요. 너무 좀 무겁고 힘들 수 있는 배제고 물리지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된다. 충분히 지금부터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면 1학기 중간고사 분명히 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겨울에 혹시 놓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고사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기말이나 2학기 중간은 할만하거든요. 근데 1학기 중간고사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겨울에 좀 알차게 공부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여기 생각의 차이에서 지금 물리학 가르치고 있는 이제 신창훈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는 이번에 뭐 예비 고이들 대상으로 지금 2개 반 운영하고 있는데 기초반 통합반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에 대한 설명은 좀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고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혹시 부모님 아버님들 혹시 이제 물리를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이제 학생들이 좀 물리를 좀 어려워하거나 뭐 그러시지는 않을까요, 지금? 분명히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물리가 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진입장벽이 굉장히 좀 높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이 올라갈 때까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데 그 이유가
그 물리가 1단원, 2단원, 3단원으로 총 되어 있는데 1단원이 역학이거든요. 근데 역학이 모든 물리학 중에서 가장 어렵고 비중도 제일 큽니다. 네. 그리고 어렵기도 한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1학년들이 이제 통합과학 하고 이제 물리 넘어가잖아요. 근데 통합과학에서 지금 물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6개 단원밖에 안 돼가지고 비중이 제일 적어요. 비중이 제일 적고 역학을 다루고 있는 지금 그 단원도 몇 개 안 돼가지고 이 역학을 많이 다루지 않고 지금 넘어가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1단원부터 가장 어려운 역학을 하니까 학생들이 처음 이제 물리학을 하려고 하는데 시작부터 너무 지금 기초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려운 걸 하다 보니까 아, 못하겠다 하고 지금 포기하는 학생들이 2학년, 3학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포기한 학생들이 2학년 2학기 가면 되게 후회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2단원, 3단원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1학기 때 1단원 역학 좀 포기하지 말고 좀 끝까지 할 걸 그랬어요. 지금 2단원, 3단원 할 만한데 1단원 때 좀만 더 신경 썼으면 지금 전체 지금 물리학 지금 내신 괜찮았을 것 같은데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학이 물론 어렵긴 하지만 좀 포기하지 말고 좀 하면 2단원, 3단원 수월하니까 좀 포기하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역학이 어려운 이유를 일단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통합과학이 연계가 안 되니까 어렵다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 보면은 이제 역학이 문제가 주어지면 좀 그 현상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따지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이. 또 예를 들어보려고 문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어머니 아버님은 같이 풀어보려고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16년 9월 목표인데 디귿만 한번 좀 봐보려고.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 거미가 이 나무에 이제 실을 매달아 놓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등속도 운동하면서. 디귿이 지금 뭘 물어보고 있냐면 이 실이 거미에 작용하는 힘이랑 실이 나무에 작용하는 힘이랑 뭐가 더 크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지금 보면 거미가 지금 어떻게 지금 공중에 떠 있는데 떨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어떻게? 여기 밑으로 지금 중력이 지금 작용할 텐데. 왜 그렇죠? 이 실이 거미를 거미의 무게만큼 지금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이 실이 지금 나무도 지금 잡아당기고 있겠죠. 지금 거미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실이 거미를 잡아당기는 힘이 클까요? 아니면 이 실이 나무를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클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같을까요? 아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답은 실이 나무를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큽니다. 왜일까요? 네. 거미의 무게만큼 실이 나무를 잡아당길 것 같지만 저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단 거미의 크기는 무시한다. 거미의 크기만 무시하라고 했지 실의 무게를 무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실이 나무를 당기는 그 힘의 크기는 거미의 무게랑 이 실의 무게까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역학을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이런 거 상황 하나 판단 제대로 하면서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혼자 하다 보면은 풀어봤는데 틀렸네, 왜 틀렸지 하고 해설 보면 내가 이걸 놓쳤네. 근데 이거를 왜 놓쳤는지 그 원리를 몰라요. 그러고 다음 문제 또 풀었는데 또 틀렸네. 내가 이걸 또 놓쳤네. 그래서 왜 이걸 놓치는지 그거를 명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계속 똑같은 문제가 계속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역학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 1단원 전체 하면서 외워야 하는 공식 자체는 한 10개가 채 안 돼요. 네. 그래서 10개가 채 안 되지만 그 공식 하나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렇게 수레가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래프 해석도 해야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도르래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아니면 서로 부딪혀서 운동량, 운동에너지 계산하는 그런 뭐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공식으로 풀어야 하는 유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식이 뭐랑 똑같냐면 수학이랑 똑같아요. 수학도 공식은 이제 많지 않죠. 근데 풀어는 문제는 굉장히 많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의 공식 가지고 그 적용하는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문제 유형들을 연습하려고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잖아요. 물리도 수학이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식으로 여러 개의 문제 유형을 풀어보는 게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2학년 이제 들어가서 3월에 이제 물리학 공부한다고 물리학만 계속 이렇게 많은 문제 유형을 이렇게 풀어본다면 국영수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죠? 저희 이제 국영수가 사실 더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울 방학 때
지금 이제 많은 문제 유형 풀어보는 이런 연습을 하는 그런 기회가 지금 아니면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학은 1학기에 끝나요. 1학기에. 여름방학 때 해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겨울방학 때 해놔야 됩니다. 겨울방학 때. 그래서 이 시기에 지금 역학 하나 잡고 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물리학 고득점 받으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2단원, 3단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1단원 역학 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지금 이번 겨울방학 때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 그 역학을 푸는데 많은 유형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려면, 제가 지금 총 10주 수업을 하는데 10주 수업 그 중에서 6주를 역학만 할 거예요. 6주만 6주를 역학을 하고 2주 나눠서 2단원 3단원 해서 총 물리학 한 사이클을 전체에서 돌긴 하겠지만 역학에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정규 수업 외에도 제가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데, 와서 또 공부 저랑 더 마저 할 수 있는 클리닉 시간을 진행을 할 건데, 클리닉 때는 1단원 역학만 할 겁니다. 역학만. 그래서 역학의 각 단원들 2주 나눠서 총 2주씩 5개 과목. 그래서 5개 과목 클리닉 때 정규 수업과 별개로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문제 유형들 풀어보는 그런 시간. 클리닉 때 또 따로 가질 거니까요. 클리닉 정규 수업 하면 클리닉 꼭 참석할 수 있게 좀 유도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초반이랑 정규반 이렇게 운행할 건데, 기초반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물리 단원도 있고 물화생식 단원이 있었을 텐데, 물리 단원 했을 때 좀 어려움이 많았다,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물리가 좀 기초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하는 학생들이 기초반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반 목표는 물리학에 대한 기초 개념 정립이 지금 목표예요. 그래서 3월 들어서 이제 정규 수업을 들었을 때 그 수업을 이해하고 내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총 5가지 단계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좀 수업 시간이 3시간이니까 첫 번째 1시간 동안 45분 제가 수업을 하고 15분 동안 수업 들은 내용 한번 점검해 보면서, 자기 혼자 점검해 보면서 빈칸 채우기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 수업 시간 40분 동안 제가 미흡한 거 한번 다시 수업을 해보고, 그리고 20분 동안은 가장 기초적인, 가장 쉬운 거부터, 가장 쉬운 유형부터, 그 단원에서 나오는 가장 기초 유형부터 혼자 한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30분 동안 이 단원에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거야 하고 유형 설명해 줄 거고요. 나머지 30분 동안 혼자서 그 유형 연습을 한번 제일 기초적인 것부터 이렇게 해볼 겁니다. 네, 그리고 수업 종료하고 이제 제가 지금 개념을 이제 쌓아가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이 끝나고 그걸 다 잊어버리면 이게 다 이제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서도 학생들이 혼자서 할 수 있도록 혼자 개념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한번 유형 연습해볼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자료 가지고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렇게 나가고, 기초반, 정규반 있지만 기초반 같은 경우는 클리닉이 꼭 필참으로, 꼭 필참으로 좀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클리닉 필참으로 하면 마지막 단계로 자기주도 학습했던 거 점검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지난주에 배웠던 거 개념 정리 한번 하고, 그리고 유형 분석 연습 한번 더 해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한테 와서 선생님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걸 절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저와 1대1 또는 다대1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완성할 수 있게 해서 10주가 지났을 때 적어도 역학 하나만큼은, 역학 하나만큼은 어느 정도 유형을 그리고 개념을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릴 계획입니다. 정규반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정도 통합과학을 했으면서 좀 그래도 괜찮았다, 물리학 정도. 그래서 바로 지금 내신 대비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정규반 오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규반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기초 정립 이런 거 말고 기초를 수업을 배웠으면 바로 개념 정리해보는, 적용을 해보는 내신 대비 문제들을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배제고 같은 경우도 그 3개년치 그 물리학에서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계속 나오고 좀 이거는 중요하게 좀 출제가 될 것 같다 하는 문제들은 그때 이제 지금 그 출제된 문제들을 계속 풀이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100분 수업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기출문제 풀이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 제가 해설해주고, 그런 식으로 정규반은 진행이 될 겁니다. 정규반 같은 경우는 클리닉을 의무적으로 진행하진 않을 건데, 그래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클리닉에 오긴 옵니다. 그리고 클리닉에 오는 학생들이 물론 성적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정규반 같은 것도 클리닉, 물론 역학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그때는 기출문제 위주로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건데, 필참은 아니지만 꼭 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규반도 자기주도 학습 자료는 제공이 됩니다. 근데 정규반의 자기주도 학습 자료는 뭐 개념 정리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냥 기출문제 나갈 거예요. 그냥
내신에서 기출문제, 아니면 다른 학교에서 나온 여긴 좀 중요한 것 같아 하는 기출문제들도 그려 나갈 거예요. 해설도 같이 나갈 겁니다. 한번 자기도 한번 풀어보고 점검해 볼 수 있게 해설도 같이 나갈 거고요. 그런 식으로 정규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정리한 건 여기까지고. 반갑습니다. 배제고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배제고 화학 OT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네, 여기 제 소개가 나와 있고요. 제 소개 그냥 가볍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좀 말씀드릴 거는 사실 이 화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를 얘기하기보다는 아마 주변에서 과학이라는 과목을 선행한다라고 했을 때 물리랑 화학이라는 과목을 선행한다는 얘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히려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은 선행을 잘 하지 않고 중학교 때부터 물리랑 화학이라는 과목을 선행을 하는데 그 선행을 하는 이유가 사실 간단하죠. 이 물리랑 화학이라는 과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매번 이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다면 화학은 왜 어려울까? 에 대해서 제가 항상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화학이라는 과목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조금 체험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간단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분필을 들고 있습니다. 이 분필을 세보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분필통이 있는데요. 이 분필통의 개수를 세라 라고 하면은 셀 수가 없어요. 왜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화학이라는 과목 자체는 이제 우리가 공기 중에 우리가 마시는 산소가 있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내가 공기를 요만큼 준비했을 때 이 공기 속에는 산소가 몇 개만큼 들어가 있니? 한번 물어보면은 학생들은 대답 못해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 이유가 간단하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화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이런 것들을 배우지만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걸 배우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게 첫 번째는 상상력입니다. 이 상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첫 번째 화학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학에서 정말 중요한 계산 능력입니다. 이 계산 능력의 부족으로 해서 이제 화학이 기본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계산 능력은 간단하게 제가 예시를 통해서 같이 풀어보자는 건 아니지만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산 능력이 어떤 것들이 있냐? 화학에서 제일 많이 하는 계산 중에 크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머니가 두 개가 있는데 A라는 주머니하고 B라는 주머니가 있을 때 여기 이제 각각 구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B 주머니하고 비교했을 때 B 주머니 같은 경우는 A 주머니하고 비교했을 때 구슬이 3개만큼 더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이 B 주머니는 A 주머니하고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구슬이 2배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은 몇 개니? 이런 것들을 물어본 게 기본적인 화학의 계산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제일 많이 하는 형태가 그럼 여기에 있는 구슬의 개수를 모르니까 내가 그냥 임의로 미지수 A라는 걸 설정을 하자. 그리고 여기도 내가 모르니까 임의로 개수 미라는 걸 사용해보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학생들은 식을 작성을 합니다. 여기 있는 개수는 여기에 2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식을 하나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개수는 얘보다 3개가 많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이 2개를 연립하면 답이 나오겠지. 이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풀이가 이겁니다. 근데 화학을 잘한다. 이 화학을 잘한다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바로 3이랑 6이야 라고 바로 튀어나와요. 그 근거는 간단하게만 보여드리자면은 A가 B의 2배다? 오케이. A가 있는데 얘하고 얘가 비율이 2배만큼 차이가 난대. 근데 얘랑 얘는 3만큼 차이 나야 되네? 그럼 여기에다 뭐 해주면 되겠다? 3을 곱하면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화학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풀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요거를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대부분이 이렇게 풀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에는 화학 계산량 너무 많아. 너무 어려워. 이거 내가 어떻게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학 동안 진행하는 내용들은 사실 이런 내용이 메인으로 좀 깔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학이라는 과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계산을 해야 되는가, 그 계산 방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화학이 왜 어렵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상상하기 때문에 어렵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려운 이유는 이 계산 능력이 있다. 이 계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가져갈 거냐, 이런 식으로 가져갈 거냐의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이제 화학 단원 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학은 크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크게 4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순서대로 이제 여기가 1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단원, 그 다음에 3단원, 4단원, 총 4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딱 요거를 들으셨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시험을 4번을 보니까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각각 시험별로 한 단원씩이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배제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합니다. 배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이 어떻게 들어가냐? 요렇게가 첫 번째 1학기 중간고사고요. 그 다음에 요 친구랑 요 친구가 1학기 기말고사고요.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제 같은 경우에는 단원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나가신다고 보면 좋아요. 그럼 이제 단원별 특징과 그럼 이러한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그게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이 있으면 화학에서 이 1단원 부분과 4단원 부분, 이 1단원과 4단원 부분을 흔히 말하는 킬러 파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친구가 킬러 파트라고 불리는 이유는 당연히 개념 자체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 친구가 방금 말씀드린 계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파트입니다. 이 계산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이거 되게 어렵다. 이거 진짜 계산 왜 이렇게 복잡해? 라고 느끼는 파트가 1단원과 4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2단원과 3단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베이스로 깔려있는 파트입니다. 무조건 암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암기라서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쉬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기 중간고사가 2단원 중간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럼 이제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를 보시면은 2학기 기말고사가 되게 범위가 짧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게 별거 없다. 근데 이제 2학기 기말고사에 어떤 특징이 있냐? 여기에다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당해 그 해 봤던 수능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해 봤던 수능 문제가 보통 학교에서 이거는 랜덤입니다. 학교에서 딱 수능을 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 20문제 중에서 내가 12문제 대충 불러줄게. 여기에서 변형해서 나올 거야. 딱 요 정도로 출제가 되는 게 2학기 기말고사입니다.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결국에는 이것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화학의 전반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다.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설명해 오셨으니까 그래도 좀 얻어가셔야 되는 게 있지 않나 해서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출제 경향과 그리고 고사별 특징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학교별 출제 경향에서 제일 큰 틀은 기본적으로 수능 특강 2점에서 3점 문항 정도의 난이도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3 모의고사 변형 그리고 학교 프린트 변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학교 프린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도 고3 모의고사인데 이 위에 있는 고3 모의고사 변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얘는 이제 난이도가 조금 쉬운 친구에 해당이 되고요. 얘는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형태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제 같은 경우는 결국에 근간은 수능특강 2점하고 3점 정도, 그 다음에 고3 모의고사 전체 범위가 이제 시험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제고 특징의 시험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시험별 난이도의 편차가 정말 굉장히 심합니다. 이 시험별 난이도의 편차가 어느 정도로 심하냐? 1단원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재작년 그리고 3년 전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96점이었습니다. 하나 틀리면 1등급, 2개 틀리면 2등급 딱 요 정도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써져 있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70 후반에서 80 초반으로 나왔습니다. 한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7개, 8개를 틀려도 1등급이 나올 정도. 그러니까 이 배제호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선생님에 따라서 선생님 스타일이나 혹은 그의 학생들의 수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출제가 매년 바뀐다. 스타일이 매년 바뀐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것보다는 그래도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컷이 이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친구는 암기성 파트가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같은 파트에는 이제 계산이 위주로 출제가 되었다면은 1학기 중기말 같은 경우에는 암기성 파트가 많이 출제가 된다. 대신 암기를 베이스로 하는 만큼 이 파트는 학생들 누구나 잘해요.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면 누구나 잘할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배제에서 많이 하는 게 경우의 수를 엄청 많이 해서 시간을 잡아먹는도록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1학기 기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시켜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딱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적당한 암기성 파트하고 계산 파트가 적절하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계산 파트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4단원에 있는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그에 출제했던 수능 문제가 보통 12문제 20문제 중에서 12문제가 골라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학교별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대비시킬 거냐 제 수업의 포인트와 그 다음에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수업의 포인트는 크게 4가지로 잡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의 시각화인데요. 개념의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화학이라는 과목은 상상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럼 이 상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하냐? 이 상상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림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림이나 예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제가 상상을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개념의 시각화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두 번째는 깔끔한 풀이입니다. 이 깔끔한 풀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화학에서는 계산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 이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막 식을 써서 가는 것보다는 아까처럼 깔끔하게 따다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채워주겠다라는 의미에서 깔끔한 풀이를 제 수업의 포인트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논리화학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상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저러한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논리가 사용되었는지 그런 논리를 소개시켜주겠다라는 의미에서 논리화학이 들어갔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신유형 대비입니다. 이 배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험별 편차는 있지만 매년 신유형이 출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유형을 최대한 봤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대비시켜주겠다는 의미에서 신유형 대비를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방학 동안 진행하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총 9주차로 진행이 되고요. 먼저 1단원부터 4단원까지 1주차부터 4주차죠. 1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1단원을 나갑니다. 그래서 1단원 파트가 화학에서 정말 어려운 킬러 파트인 만큼 기간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9주 중에서 4주면 굉장히 길게 잡긴 했는데 그래도 저건 정말 중요하니까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 학생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파트니까 그래서 제가 저거를 4주 정도 잡아놨고요. 그리고 1주차 특히 1주차 파트에 제가 화학의 기초라는 파트를 넣어놨습니다. 이 화학의 기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계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계산을 이렇게 해야 해. 그리고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화학 이런 거 배웠어. 그런 것들을 정리해주는 게 화학의 기초 파트고요. 정말 중요한 파트로 제가 1주차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5주차에서 6주차 같은 경우에는 2단원의 일부를 집어넣었고요. 여기까지가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제고 같은 경우에는 1주차부터 6주차까지가 1학기 중간에 대한 내용을 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7, 8, 9주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먼 미래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4단원을 넣어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암기성 파트가 심한 만큼 미리 선행을 해도 사실 크게 효과가 없는 파트라서 그래서 4단원 파트에 대해서 계산량이 많은 4단원을 이렇게 7, 8, 9주차에 배치를 해놔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커리가 방학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다음은 이제 1년 동안 진행되는 내신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진행되는 내신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눠봤고요. 첫 번째는 겨울방학입니다. 겨울방학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화학의 계산이나 개념 파트를 주로 나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 파트, 1학기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내신 파트. 내신 파트에는 이제 주로 어떤 내용을 나갈 거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방학 동안 혹은 내신 동안 나왔던 개념을 바탕으로 유형별 풀이를 들어갈 겁니다. 사실 방학 동안 유형별 풀이를 나가기에는 개념만 나가도 학생들이 벅차하기 때문에 유형별 풀이를 내신 때 들어갈 겁니다. 이 유형별 풀이가 사실 화학에서 정말 꽃이라고 부를 만큼 정말 중요한 파트라서 요거를 이제 내신 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방학 동안 배웠던 계산에 대한 스킬을 이제 실제로 적용해보는, 체화하는 내용을 내신 때 가져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신 때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에는 4단원. 결국엔 정말 중요한 4단원에 대한 선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1년이 이렇게 흘러갈 거다. 그래서 특히 이 방학과 내신별로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제 교재 소개입니다. 교재 소개는 뭐 크게 없고요. 전부 다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틀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사용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개념 위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이랑 그리고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그 계산의 방식이 적혀 있는 게 겨울방학 때 사용할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 문제 같은 건 집어넣지 않았고 기본적인 쉬운 수능 문제 정도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용할 교재, 여기 이제 내신 교재인데요. 내신 교재. 내신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개념 같은 경우에는 압축으로 넣어놨습니다. 이제 개념을 최대한 압축해서 넣어놨고요. 그리고 화학에서 정말 중요한 건 결국 문제풀이기 때문에 이 문제풀이 유형별로 할 수 있게, 유형별로 접근할 수 있게 유형별 문제풀이 방식과 그리고 이 자료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자료 해석 방식, 그리고 문제 등등을 집어넣은 게 이제 내신 교재고요. 그다음에 여름방학 교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제 수업에 대한 관리 시스템입니다. 관리 시스템은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잡아봤고요. 먼저 크게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내년 동안 이제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부스트 클래스라고 해서 여기 이제 뭐냐 1대3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1대3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을 딱 정해놔서 우리 조교쌤 1명과 학생 3명이 같이 진행하는 형태의 클리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이제 와서 뭘 하냐? 첫 번째 주간지라는 걸 풉니다. 이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나가는 게 크게 2개 정도가 나가게 될 거고요.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 학생들이 하는 데 있어서 내 수업을 듣고 나서 당연히 다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그 개념들을 확인하는 문제들, 그 개념 확인하기에 정말 좋은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빈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OX 형태의 문제와 빈칸 문제가 있는 형태의 주간지가 하나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의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형태의 주간지는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래도 난이도가 중 정도 되는 형태의 문제들을 모아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해서 학생들에게 이 주간지 한 20분에서 한 25분 정도의 분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조교쌤하고 1대1로 질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1대3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대1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대1 카톡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교쌤하고 했는데 내가 모르겠다. 혹은 수업 시간에 이거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을 제가 1대1 카톡방 운영을 통해서 제가 깨어있는 시간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필기노트 제공이 있는데요. 이 필기노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시행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학생의 만족도가 제일 높았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필기노트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업한 거에 대한 강의 필기노트 하나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딱 끝나고 나서 진도 다 끝나고 나서 시험 범위 전체를 요약해 놓은 노트에서 이렇게 2가지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필기노트가 이렇게 제공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관리 시스템까지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간략하게 제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각의 차이에서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유경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호응도가 좋으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원래 폰트를 되게 예쁜 걸 해놨었는데 이 노트북이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이 아니라서 폰트가 다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심미적 효과가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원팀에서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강동구에서 생명과학 단과모안으로는 제가 가장 많은 인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강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200명 이상 정도의 2학년 기준으로 해서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고요. 그리고 최상위권 학생들은 거의 다 제가 배출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 게 배재고 반이니까 배재고에서 2학년 중에 전교 10등 안에 들고 있는 학생 중에서 8명은 다 제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최상위권을 많이 배출하고 최상위권은 다 제 손을 웬만하면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최상위권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들 잡고 그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한 수업 포인트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직관적 문제풀이거든요. 이게 사실
과탐은 조금 문제풀이에 대한 스킬들이 많이 요구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뭐 수학이랑 사실 과학은 거의 비슷한 계열을 갖고 있는데요. 어머님들께서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생명과학은 암기 과목 아닌가? 근데 무슨 문제풀이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을 드실 텐데 유전 파트를 제외하고라도 사실 저희가 앞에 3단원이라고 부르는 항상성 유지 파트 또는 근육 수축 파트 그리고 저희 1주차에 할 이제 자극의 전도라는 파트가 있는데 여기 파트가 다 스킬 파트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머님들은 다들 웬만하면 유전은 어려워. 생명과학은 유전을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성이 많은데 아닙니다. 사실 1학기 중간고사부터 들어가는 킬러 파트 중에 하나인 자극의 전도 속도 저희가 1주차에 수업할 내용인데요. 거기부터 이미 벌써 쉽지가 않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킬러 파트가 자극의 전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의 킬러 파트가 이제 근수축부터 시작해서 방어작용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파트가 다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생명과학은 애들이 섣불리 통합과학에 있는 생명과학만 그렇게 알고서 선택을 했다가 된통 뒤통수를 맞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니 제가 알던 통합과학의 생명과학은 이렇지 않았는데 이거 왜 이러죠? 라고 하는 과목의 갭 차이가 가장 큰 과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통합과학에 있는 물화생지 중에서 물화지 파트는 원 과목이랑 연결이 됩니다. 즉 원과목의 좀 프리뷰 과정을 통합과학에서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생명과학은 생초에 있는 내용의 프리뷰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원이랑 전혀 딴판으로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던 생명과학은 엄청 쉬웠는데 내가 알던 생명과학은 그냥 문제풀이만 하면 암기만 하면 됐는데 라고 하는 그 갭 차이를 가장 많이 느끼는 과목 중에 하나가 생명과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사니까 할 수 있는 화려한 문제풀이 물론 좋죠. 화려한 문제풀이 너무 좋죠. 그런데 사실 그것들을 연마하고 그것을 이제 체화한 채로 학교 내신에 가서 그거를 푸느냐 이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 할 수 있을 법한 학생이 어떤 학생이 와도 제 풀이를 보고서 충분히 구사할 수 있을 법한 학생이니까 할 수 있는 풀이법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직관적 문제풀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사실 최신 경향성을 반영한 스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해마다 수능 경향성을 살펴보고 문제를 풀고 그거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스킬들을 매번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그래프들 또 새로운 그래프들 나온 거 있으면 다 반영시켜서 해석하고 아이들한테 이제 교육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퀄리티의 자료량, 높은 퀄리티의 자료량. 제가 사실 유명한 별명이 있어요. 이 동네에서 제가 강동구 벌목군이거든요. 애들한테 자료를 갖다 막 쏟아주니까 선생님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니 다 떠먹여 다 먹어 해가지고 제가 막 인풋을 시키는 걸로 유명합니다. 수강후기에도 보면 학생들 제가 한 20명 정도의 수강후기를 받았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적혀있는 20번 공통적으로 적혀있는 내용이 넘치는 자료량 이었거든요. 그게 저의 강사로서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이 부족하게 느끼지 않는다. 이게 저의 강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학생을 이제 있는 대로 끝까지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걸로 되게 유명한 강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량을 어마무시하게 드린다라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 유쾌한 면학 분위기. 저희 이제 배재고 반이잖아요. 제가 사실 2015년에 배재고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이제 배재고 자사고 3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배웠던 은사님들도 아직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템포를 맞춰가면서 아이들이 조금 지루하는 거나 조금 힘든 것 같으면 그렇게 리프레시를 하면서 학생들이 제 수업을 유쾌하게끔 따라올 수 있게 아무래도 이제 2학년 이과생들 많이 힘듭니다. 수학도 힘들고 심지어 다른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확통을 또 배우잖아요. 배재고 같은 경우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도 힘든 데다가 심지어 이제 과탐도 힘들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지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업을 오는 게 따분하고 지겨운 게 아니라 경훈쌤 수업 그럼 가면서 열심히 유쾌하게 잘 배우고 오면 되지가
저의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배재고 반은요. 그래서 제가 배재고 애들을 제일 많이 데리고 있는 이유도 이 동네에서 아마 그런 비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포인트를 세 가지로 잡고 있고요. 왜 저를 선택하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부끄럽지만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제가 일단 아까 말했다시피 소월반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다 저의 손을 거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배재고 기준 킬러 문항 제가 적중력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게 저에게도 이제 무당의 기운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매해마다 진짜 작두를 타서 적중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제가 알려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기말고사가 실시가 되지 않았거든요. 생명과학은요. 오늘 통합과학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생명과학은 아직 실시가 되지 않았지만 중간고사 기준까지로 했을 때 거의 다 제가 짚어준 데서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매해마다 전교 1등짜리의 교과서 필기본을 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싹 살펴보면서 똑같은 거 수업했네. 다른 거 수업하신 부분이 있네? 얘들아 너네들 이거 알아둬야 될 것 같아 하면 100% 거기서 한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배재고 애들 특성상 저도 그랬지만 수업을 잘 안 들어요. 학교 수업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학교 수업을 가서 들을 수는 없지만 그 필기본을 사서 얘들아 여기 너네들 나올 것 같아. 느낌이 와. 하면 거의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이제 본명을 언급할 수 없지만 배재고 선생님 중에 이제 유땡 선생님이 있습니다. 유땡 선생님께서 여자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본인 소시적 이제 대학교 때 배웠던 그 구석탱이에 있는 전공 교과서의 지식을 갖고 오시는 거를 이제 취미 삼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일부러 학생들한테 매번 물어봐요. 너네들 혹시 교과서 필기 나한테 좀 줄래?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다 보고서 그 아이 거를 복사하면 좀 이제 전교 1등짜리 애가 좀 불쾌할 수도 있으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이번에는 작년과는 다르게 이런 걸 수업했더라. 너네들 이거 조심해야 돼. 약간 이런 거를 항상 제가 수업하기로 유명해서 그래서 조금 적중력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직접 제작 문항을 하는데, 이제 제가 기출문제를 갖고 온 다음에 배재고 기출문항을 갖고 이제 한 문제를 갖고, 보통 기역, 니은, 디귿 문제가 있으면 제가 기역부터 히읗까지의 보기를 쫙 저 혼자서 변형을 다 시켜놓고서 여기에서 있는 거 다 골라. 하지만 저의 가장 유명한 유형 중에 하나가 답 없음이 답인 것도 있어요. 기역부터 히읗까지 다 틀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 이제 찍는 거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니까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기역 지워. 그러면 막 선지 지우다 보면 니은, 디귿 뭘까?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1, 2, 3, 4, 5번 다 없애고 기역, 니은, 디귿 맞는 거 확실하게 골라. 이렇게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이들이 진짜 아는가 모르는가를 저는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 시간 때 눈치껏 찍는 게 아니라 진짜 아는가 모르는가를 정확하게 테스트 보기 때문에, 왜냐면 배재고는 그게 필요해요. 왜냐면 배재고의 이제 출제 경향 자체가 어떻게 되냐를 제가 한번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압도적 접종률, 올해 2학기 중간고사 5번 문제였는데, 제가 이게 제 책에 있던 문제거든요. 이게 흐름이 똑같아요. 물론 숫자 값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 문제의 흐름 자체가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저도 매해마다 제가 기출문항을 분석하고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필기본을 사가지고 제가 분석하고 함에 따라서 이게 적중률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사실 배재고 내신이니까, 배재고 반이니까 제가 이제 배재고에 대한 생명과학 내신에 대한 브리핑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땡 선생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김동땡 선생님이 있고 유땡 선생님, 이렇게 두 분이서 생명과학을 담당하는데 안타깝게도 유땡 선생님이 2학년 생명과학 출제의 거의 99%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땡 선생님은 아무런 그게 없어요. 약간 권한이 없는 것보다는 이 유땡 선생님의 등산에 밀려서 사실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땡 선생님이 사실상 이제 지휘권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지역적 개념과 낚시성 개념에 어마무시하게 집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재고 생명과학 내신은 수능적 경향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 우수한 자원들을 데리고 면접을 데리고 해서 뽑아놨더니
수능 경향은 아무것도 관련 없이 본인의 지역적 개념과 낚시성 개념에 가장 큰 강점을 두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배제고 생명과학 내신이 좀 안 나왔다 그러면 배제고 좀 수능 생명과학은 지양해야 되냐? 아닙니다. 사실 그럴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유진식 생명과학이라고 하죠. 유땡쌤 생명과학 경향이라고 불러요. 저는 야 그거 유땡쌤 생명과학이니까 괜찮아 수능 생명과학 해도 돼. 저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그 선생님 생명과학은 수능 생명과학 실력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냥 솔직히 국어적인 문제들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선생님이 학생들이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어떤 뭐 대학교 교수의 논문을 갖고 와서 이렇게 막 선생님 개념이 틀렸어요. 그런데 아니 교수보다 내가 위야. 너 돌아가. 하면서 절대 이의 제기를 안 받습니다. 절대요. 그래서 이미 저는 그걸 너무나도 여실히 깨닫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역적 개념과 낚시성 선지를 완벽하게 피드백을 해놓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래서 절대로 저는 그래서 매해마다 교과서 필기본을 사서 정확한 지역적 개념과 정확한 낚시성 개념에 대한 피드백,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제고 생명과학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낚시성 선지와 지역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더 웃긴 거는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아시는 거는 이제 유전이잖아요. 생명과학은. 그런데 2학기 중간고사가 유전 시험입니다. 2학기 중간고사가 1년 내내 중에서 제일 쉽습니다. 나머지 이제 지역적 개념들에서 더 득세를 보이는 시험이기 때문에 유전 시험이 제일 쉽게 나와요. 사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마지막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부스트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클리닉 시간입니다. 이 클리닉 시간이 이제 제가 다년간 경험을 했지만 이 클리닉 때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엄마 선생님이 한 명인데 애들이 너무 많아서 나 그냥 문제 풀다 집 왔어 라고 하는 게 사실 저는 가장 안타깝고 어머님들도 화가 나는 모먼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콘서트 티켓팅 프로그램을 사서 시간대를 싹 다 놓은 다음에 조교 1명과 학생 3명의 밀착 클리닉으로 아예 갑니다. 그래서 조교 애들도 학생 이름을 얘 매주마다 이 시간대 오니까 학생 이름을 외워서 이 학생의 진척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밀착 클리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부진 학생을 위한 SOS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게 제가 이제 저한테 배웠던 이제 내신 6등급짜리 생명과학 내신 6등급짜리가 있는데 저를 만나서 올해 수능을 1등급을 맞았거든요. 그 아이가 이제 하위권부터 상위권까지를 다 경험한 학생으로서 어떤 부분들이 어렵고 어떤 부분들이 괴로울지 너무 통감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 학생을 제가 밑에 제 조교로 두어서 그 학생을 부진 학생들을 위한 이제 입금 프로젝트, 그래서 SOS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 수업을 들어오기 전에 프리뷰로 얘들아 이번 주 선생님의 수업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거를 우리 먼저 같이 프리뷰 해볼까? 요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 선생님 이번 주 이거 진행하셨으니까 이거를 한번 나랑 같이 한번 복습해볼까? 어려운 친구들이라고 하는 SOS 프로그램을 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진 학생까지 제가 또 최상위가 계속 언급했다 보니까 우리 애는 좀 공부가 좀 못하는데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래서 제가 조금 못 따라오는 친구들, 조금 이해력이 조금 다소 아쉬운 친구들을 위해서 SOS 프로그램까지 해서 한 명 한 명 제가 다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관리 프로그램으로 해서 제가 아이들의 생명과학 실력을 최상위권 100점 또는 1등급으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상 질문은 나중에 다 끝나고 한 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생명과학을 가르치는 유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너제 팀에서 지구과학 파트를 맡고 있는 곽민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제가 앞에 선 이유 자체가 저를 소개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실제 고2 올라가시면서 지구과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를 드리기 위함이 조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1년 동안의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구과학을 고2 때 혹시 아이가 선택을 하신 학부모님들 계실까요? 고2 때?
아무도 안 계시. 혹시 아직까지 확정을 안 지으시고 어느 정도 변화를 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 계약을 하기 전에도 변화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지구과학을 고2 때 선택하면 좋은지에 대한 장점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수시를 준비한다, 정시를 준비한다, 둘 다 어느 정도의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배제고 기준으로 말씀을 해드리면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항상 잘하다 보니까, 잘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커트는 조금 높은 편인데요. 일단 수시 먼저 이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그래도 지구과학이라는 과목 특성상 배제고 아이들은 어느 정도의 약간 멋에 살고 멋에 죽는 그런 게 조금 있기 때문에 물화생을 나는 패션이니까 약간 유사과학, 지구과학 선택 안 한다라고 하는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조금 잘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물화생을 대부분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위권 혹은 중하위권 학생들 자체가 지구과학을 많이 선택하다 보니까 수시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공부를 조금 받쳐준다면 등급 따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물리랑 화학 같은 경우는 상위권에서 경쟁해야 되는 반면 물론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상위권이 있기는 하지만 그 풀 자체가 조금 작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2 때 지구과학을 선택을 해 놓으시면은 어느 정도 조금 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 아이는 고1 때 내신을 조금 망해서 어느 정도 정시를 조금 준비하셔야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고2 때 어느 정도 내신을 준비해 놓는 게 좋은 게 제가 지구과학 배제고의 출제 경향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고3 기출문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학교생 같은 경우는 나 여기서 낼 거야, 수특수한 여기서 낼 거야, 고3 기출문제 여기서 낼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 수특수한 고3 기출문제 변형 문제로 대부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말은 즉슨 너네 정시 준비 마찬가지로 이걸로 해 라고 하는 것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어느 정도 수특수학 같은 경우는 수능 고3 학생들을 위해서 내놓은 교재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능 경향성에 맞춰서 내신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특히 요즘 수능 트렌드 자체가 과탐하나 사탐하나를 선택하는 경향성이 조금 매우 크다 보니까 특히 물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1 때로 고인 과목이긴 한데 특히 재수생, N수생 입장에서 자기 물화 너무 잘해, 무조건 50점 만점 다 맞아 라고 하는 친구들이 다른 과목으로 변동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 현역 입장에서는 물리랑 화학을 수능에서 잘 보기, 그 다음에 내신 등급, 수능 등급을 따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랑 지구과학으로 몰리는데요. 생명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제 수가 지구과학보다 이제 점점 딸리는 그런 추세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과탐은 지구과학 하나로 고착화되고 있어서 이번 연도의 수능 자체가 지구과학 등급 컷이 42점으로 가장 낮았거든요. 그만큼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고2 때 당연히 지구과학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어찌됐든 배제고의 내신 경향성 자체가 수능을 준비하는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고2 때 준비 한번 하고 고3 때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학생들 입장에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에는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2 때 정시로들 어느 정도 정시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 마찬가지로 선택하시면 조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경향성에 비해서 배제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3 기출문제 수특수안의 연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학교 문제 난이도만 봤을 때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부량이 맞춰주지 않으면 갑자기 점수가 푹 하락하는 그런 경우도 조금 있거든요. 사실 배제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머리가 좋은 친구들도 많고요. 어느 정도 공부, 성적에 욕심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량 자체가 어중간하면은 등급 자체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훅 떨어지는 경향성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배제고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 얘네들이 공부를 정말 할 수 있도록 지구화 같은 경우는 사실 물화 같은 경우는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거 어려운 걸 학생들도 알고 어머니들도 아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지구화 같은 경우는 미루고 나 국어 하느라 바빠, 수학 하느라 바빠, 물리 하느라 바빠 이러고 미루다 시험 2주 전에 시작하는 게 대부분의 학생들이거든요. 특히 배제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선생님이 나 문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욱더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만점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초반부터 공부량을 꾸준히 올려주신다면은 내신으로도 충분히 등급 따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신 수업 추가적으로 겨울방학부터 어떤 식으로 커리가 진행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제 수업은 간단합니다.
지구과학 자체가 쉽게 생각해서 얇고 넓은 범위의 과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탄탄한 기초 개념이 뒷받쳐줘야 됩니다. 사실 지구과학은 그냥 암기성 과목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암기성 과목이야는 고2부터는 어느 정도 절대 통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물리를 풀려면 어느 정도 공식을 이해하고 공식을 암기해야 되고, 화학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원소 기호들을 암기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지구과학도 딱 그 정도의 저는 암기성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가 필요한데, 지구과학은 특히 어떤 자료를 보고 그 자료에서 이런 개념이 필요하구나, 이런 개념에서 이런 정보를 활용해야겠구나를 바로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그런 작업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탄탄한 기초 개념이 맞춰줘야지 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 개념을 정말 중요시합니다. 당연히 학교별 지엽 개념 당연히 설명해 드리고요. 배제고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의 프린트가 존재합니다. 배제고 프린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배제고 프린트에 관련된 내용도 수업 시간에, 사실 배제반이 따로 내신할 때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서 아이들한테 맞춰서 설명을 해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가 조금 저한테는 제가 맨날 나서서 말씀드리는 건데, 학생별 1대1 개인 맞춤 지도라는 걸 제가 내세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구과학 인원수 자체가 타 과목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수요도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생들 개개인으로 다 맞춰가지고, 너 오늘 이거 뭐 했니? 너 이거 왜 공부 안 했어? 그래서 학생들 이름을 정말 빠르게 외우는 편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맞춰가지고 굉장히 많이, 솔직히 말하면 잔소리를 조금 하긴 합니다. 아이들을 공부를 좀 하게 시키기 위해서 1대1로 많이들 조금 괴롭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스킬적인 부분이나 그런 거는 고3 난이도에 맞춰서 배제고 아이들한테는 설명을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문제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겨울방학부터 내신까지 어느 정도의 커리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총 9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2가지로 나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파트 비우주 파트입니다.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1단원, 2단원, 3단원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원 같은 경우는 고체지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자, 2단원 같은 경우는 유체지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3단원 같은 경우는 우주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체지구, 유체지구 파트까지가 이 앞에 비우주 파트에서 나가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딱 봐도 뭔가 우주 파트가 어려워 보이는데 왜 우주 파트는 안 하고 1단원, 2단원, 유체지구, 고체지구만 겨울방학 때 나가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제고 같은 경우는 워낙 기출문제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오답률 1위짜리가 우주 파트에서 나오긴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1단원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파트가 1단원에서 나올지 2단원에서 나올지 3단원에 나올지를 명확하게 특정짓지 못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1단원에서도 어려운 파트가 당연히 존재하고요. 2단원도 어려운 파트가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부터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까지의 범위를 겨울방학 때 완료짓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가 1학기 중간부터 2학기 중간까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 중간에서 2학기 중간의 내용을 겨울방학 때 끝내 놓으시면은 1학기 다른 과목 준비하는데 실제 내신 기간에서는 조금 수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심화 과정인데 1단원, 2단원, 3단원 중에서 어려운 파트만 추려가지고 나갈 예정입니다. 9주에 총 1단원, 2단원, 3단원에 맞춰가지고 총 나갈 예정이고요. 사실 둘 중에 뭘 만약에 추천하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은 사실 배제고 같은 경우는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통합과학 때 지구과학에 관련된 내용을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잘 따라갔어요. 라고 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심화 과정, 여기는 제가 아마도 홈페이지에는 한영고라고 넣어놨는데 심화 과정을 들으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너무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나중에 막 그냥 암기 딸딸딸딸만 해서 통합과학 시험 보러 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파트 비우주부터 듣는 거를 추천드리는 바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배제고 반만 따로 추려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우주 파트를 진행합니다. 일단 1학기 중간부터 2학기 중간 과정까지 배제고가 나가고요. 배제고 같은 경우는 2학기 기말고사 때 우주 전범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방학 때 한번 끝내 놓으시면은 2학기 기말고사 때 우주 파트를 준비하는 데는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신 추가적으로 아이들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학원을 보내주시는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생각이 좀 크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관리를 조금 포커스 맞춰가지고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과제물은 당연히 주체대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 테스트, 아이들이 일주마다 자신의 개념을 까먹지 않았는지, 공부를 어느 정도 따라하고 있는지 위클리 테스트, 당연히 주간 리포트 때 주간 테스트 결과 값 문자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당연히 복습 영상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주간 리포트랑 1대3 클리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연관돼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주간 리포트 같은 경우는 총 2번 보내드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수업 완료 후에 위클리 테스트의 성적 결과와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공부했어요 라고 어머니들께 안내 문자 나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대3 클리닉, 이거는 저희는 부스트 클래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진행되는 건 크게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간지, 자, 두 번째로는 숙제,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간지 같은 경우는 개념 빈칸 및 OX, 그 다음에 상중하 문제로 약 9문제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고요. 1대3 같은 경우는 제가 혹은 수업하고 있으면은 조교쌤이 많아봤자 3명이서 학생을 관리한다라고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3명의 학생을 결과적으로 이 주간지랑 숙제 질문을 관리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주간지 내용 말씀드렸고, 숙제 질문 같은 경우는 숙제 해온 거 마찬가지로 질문하는 시간, 이걸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지에 대한 성취도와 그 다음에 숙제 질문에 대한 성취도 마찬가지로 주간 리포트로 클리닉 마친 그 즉시 어머니들한테 보내드릴 예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에 대한 소개고요. 제가 항상 시너지에 관련된 자부심과 아이들 관리에 워낙 열정이 있게 관리하기 때문에 언제나 믿고 맡겨주시면 열정 있게 아이들 관리해서 좋은 성적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